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 수업 시작할게요. 조리원리 및 실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앞에 개관 봐보세요. 제가 식사요법 시간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여기 부분은, 조리원리 부분은 먼저 그때 2009년도 2차 객관식 문항, 그러니까 1차, 2차 문제에 나온다 그랬을 때 그때 제시했던 내용이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돼요. 보시면은, 자, 1차 때 그 2차 시험 유형에서 보시면은 단체급식 실습, 단체급식 및 실습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식품위생하고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문제 같은 경우에가 단체급식 메뉴표를 주고 나서 쭉 있는데 뭐 고등어 조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이거 단체급식 문제로 해서 이제 이거를 표준 레시피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위생 부분으로 해서 해썹 문제로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의 그 CCP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위생이잖아요. 위생 파트로 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리 문제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어 조림이 나갔는데, 그날 고등어 조림이 나갔는데 잔반량이 너무 많았다. 잔반량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서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한번 추정해보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원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리 파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식에, 위생에, 뭐 조리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잔반이 많이 나왔었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고등어가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짜다. 딱딱하고 짜서 남겼다라고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검수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냉동 고등어로 상태로 해서 들어왔었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들어와서 이제 이거 들어오는 원재료의 상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해동하는 과정을 언급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리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단단했고 딱딱하고 짜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장 양념이 너무 과하게, 소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식의 위생의 조리를 같이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로 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많이 보셨지만은 특히 이제 튀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동산화하고 가열산화하고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튀김식으로 묻기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자동산화, 그 다음에 튀김에 사용했던 기름의 경우에서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과 튀김에 사용했던 기름에 있어서의 두 가지 품질 차이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 과정은 무엇을 설명해야 돼요? 자동산화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 튀김에 사용했던 기름 같은 경우에는 가열산화를 설명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튀김이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식품학 문제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식품학의 조리로 접목했던 문제 같은 경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식품학이에요. 그리고 식품학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조리 원리가 단순하게 조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 원리라는 단어를 그냥 썼었는데 요즘은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조리 과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근거를 제시해라, 이유를 써라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최근의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조 방법에서, 가공 방법에서 라고 하게 되면서 제조 가공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조 가공이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류, 콩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한 제품이 뭐예요? 두부가 되는 거고, 우유를 이용해서 제조 가공을 했다, 치즈버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생선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을 해서 뭐 자반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젓갈을 만들었다든지 식혜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제조 가공 뭐 예를 들어서 식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두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뭐 색소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하는 성분 자체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조리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에서는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걸 묻겠다. 라고 했으면은 전분에서의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의 구조를 가지고서 근본적인 그 차이를 묻는다면은 조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분 재료가 대표적으로 쌀이야. 이 쌀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밥이 되고 죽이 되고 떡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학 쪽으로 조리 쪽으로 묻게 되는 건데 개관 보시게 되면은 조리는 어떻게 묻는다고 했냐면 먼저 평가 영역 부분에서 그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이제 전체 40문제 정도에서 총 4문제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0% 정도의 비중이었어요. 그럼 보시면은 공류 파트, 서류 파트, 두류 파트의 조리 부분에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류 같은 경우에는 쌀을 이용해서 밀을 이용해서예요. 쌀을 이용해서 밀을 이용해서 밥이 되고 죽이 되고 떡이 되고 그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이용해서 특히 빵 문제도 종종 나왔었잖아요. 빵 같은 경우에서도 글루텐을 이용한 뭐 제빵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 그 다음 공류는 물을 때 또 전분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물었던 것이 5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겔화 이 각각의 과정들에서의 식품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의 그 다음에 조리에 응용했었을 때 각각의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면서 변화됐던 그런 것들을 물었었어요. 그 다음 서류 같은 경우에는 감자, 고구마 부분이었었죠. 많이 물었던 부분이. 그러면은 감자 부분에서는 종종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감자의 성질, 식용가를 가지고서 성질을 물어봤었던 분질, 뭐 점질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감자에선 갈변 문제를 묻기도 했었죠. 그래서 티로신 아제가 작용해서 멜라닌 색소로 넘어갔었던 그 과정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두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류는 워낙 그 노란콩 이용해서 이제 두부, 글리시닌에 대한 성질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작년 기출이었었잖아요. 글루코노 델타락톤, GDL,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응고기전 특징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두류 파트에서는. 다음 보시면은 단백질 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이랬잖아요. 그럼 육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류에서는 육류의 종류가 있었죠. 그러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물었던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종류를 묻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물었던 게 구성을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근육, 뭐 뼈, 지방 이렇게 쭉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살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섬유 중에서도 근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굵은 섬유가 뭐였어요? 미오신, 가는 섬유가 액틴. 그래서 바로 액토미오신에 관련된 것들이 나중에 연결돼서 물었던 것이 사후강직 과정하고 또 연결이 됐었잖아요. 사후강직 이후에 어느 단계에서 섭취를 해요? 숙성이 되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후강직과 숙성. 그 다음에 고기는 씹고 난 다음에 입안에서 남는 잔여물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육도라고 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물었었죠. 그래서 워낙 이 파트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부위를 가지고서 각각의 질긴 부위, 부드러운 부위를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습열조리에 이용할래, 건열조리에 이용할래, 아니면 건조를 시킬래,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던 조리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육류 이거 말고도 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많이 기출된 적은 없어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패류 부분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선도 평가였었잖아요. 그래서 신선도를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나머지 미생물학적인 방법, 배지를 깔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화학적으로 VBN이라든지 뭐 트리메틸아민가를 본다든지 이러한 함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조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파트는 어디예요? 관능.
그래서 뭐 누나를 본다든지 아가미를 본다든지 복부 정도를 본다든지 비늘 탈착 저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관능적인 평가 부분을 봤었고요. 그러면 어패류의 비린내를 어떻게 조리해서 좀 더 제거할래? 라는 거에서 비린내 제거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해수어, 담수어로 나눴잖아요. 해수어의 비린내는 뭐였어요? 트리메칠아민. 담수어의 비린내는 그렇죠. 피페리딘이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수어 쪽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트리메칠아민 쪽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로 씻는다도 있었고 중화한다도 있었고 향신료를 이용해서 역치. 그러니까 향신료하고 비린내하고 역치가 누가 더 낮았어요? 그렇죠. 향신료의 역치가 낮아서 먼저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향신료 역치가 더 낮았었고 또 매운맛, 고추 여러 가지 생강 뭐 여러 가지 매운맛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서 또 이거를 가리는 뭐 미래를 마비시키는 것도 있었고 가리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아니면 콜로이드의 흡착성. 콜로이드의 흡착성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유도 있고 된장, 고추장 이러한 것들이 또 비린내를 흡착하는 콜로이드의 흡착성이었잖아요. 이러한 흡착성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패류에서의 그 비린내와 관련된 신선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패류의 주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에는 계란 달걀을 가지고서 물었던 부분에서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였던 것처럼 달걀 전체 노른자가 너무 커요. 자, 달걀 전체를 봤었을 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쉽게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응고성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백에서의 기포를 낼 수 있는 성분이 누구였어요? 기포를 낼 수 있는 성분, 오보글로불린이었었죠. 오보글로불린에 의한 기포성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친숙기, 소숙기를 다 가지고 있었던 레시틴이 있기 때문에 유화성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난황에 있었던 철과 자, 이 황 성분은 남백에만 있다. 맞아요, 틀려요? 황은 난황에도 있어요. 난황에도 있는데 다만 가열을 했었을 때 남백 쪽에서의 황 성분이 더 쉽게 분리가 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남백 쪽에서의 황화수소가 쉽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신선난하고 저장난 중에서 누가 더 녹변을 빨리 일으켜요? 저장난 쪽에서 황화수소가 더 빨리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으로 만들어지면서 완숙난을 만들어졌는데 녹변이 되었다라는 것은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끓는 시간이 몇 분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15분. 그러니까 12, 13분까지가 완숙이었잖아요. 8, 9분 정도가 반숙이었었고. 그래서 그걸 넘어버리게 되면은 사이에 황화수소와 철이 만나서 황화제일철, 녹변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인자인가요? 영양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눈으로 봤었을 때 이제 좋지 않은 것 뿐이었었죠. 그래서 까나페 요리라든지 요리를 시작할 때 별로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녹변을 억제하자 이거였던 거였고요. 그래서 달걀 부분에서는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녹변 이렇게 했었고 2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부분은 응고성 부분에서 들어갔던 첨가물, 물 넣은 거, 우유를 넣은 거, 설탕을 넣은 거, 소금을 넣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단단함의 정도를 물었었죠. 그래서 응고성 부분, 기포성 부분도 기포성이냐 안정성이냐 이거를 가지고서도 또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빨리 나는 거, 만들어진 머랭의 기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안정성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특징도 있었고요. 유화성 부분은 마요네즈 부분으로 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은 이렇게 4개가 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끔씩 이제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우리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 화양적이라든지 그때 나왔던 화양적하고 캔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을 때 응고성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청진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농우제 이러한 것들은 응고성을 이용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기포를 이용한 것은 뭐 시폰케이크라든지 머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건 기포성의 원리가 되는 거고 마요네즈는 유화성. 그래서 들어가는 그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또 성질을 물어보는 이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달걀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고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유에서의 카제인의 응고, 유청 단백질의 응고 부분이었죠. 그래서 유청은 누구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가열에 의해서만 응고가 되고 카제인은 산과 효소와
그 다음에 폴리페놀 물질들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우유의 응고, 그래서 카제인의 응고성을 이제 물어보면서 치즈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치즈 파트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제조 가공으로 더 들어간다면 버터 문제, 좀 더 들어간다면 요구르트 문제까지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유 유제품. 그 다음, 자,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파트가 있게 되는데,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잼, 젤리, 마말레이드 이쪽으로 해서 잼 젤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펙틴, 질이었죠. 그래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숫가의 뭐 프로토펙틴, 성숫가의 펙틴, 펙티닉 액시드, 그 다음에 과숫가의 펙트산, 펙틱 액시드에서 이 펙틴 서브스턴스의 기능을 가지고서 고메톡실이냐, 저메톡실이냐, 펙틴 함량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당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이냐, 각각의 설탕의 역할, 산의 역할, 그 다음에 이런 펙틴의 역할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산의 역할은 뭐예요? 산의 역할은 뭐예요? 적정량의 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COO- 음전하를 수소가 들어가서 중화시켰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떨어져 나간 COO- 그 다음에 COO-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적정량의 수소가 있어야지 플러스가 돼서 그럼 COH가 되면서 음전하가 그러니까 CO-였던 전하가 수소가 들어감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럼 우리도 만나볼까? 수소 결합이 되면서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음전하의 중화의 역할이 산이었다. 그리고 당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돼요? 탈수를 일으켜서 얘네가 가깝게 되면서 더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탈수의 작용이었었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당은 무려 65%나 들어가야 돼. 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65%나 설탕이 들어가는 게 싫어. 나는 열량이 낮은 잼 젤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땐 누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칼슘 이가이온 혹은 마그네슘 이가이온을 이용해서 나는 그냥 가교결합으로 연결시킬 거야. 이러한 방법이 저메톡실 혹은 이제 다이어트용 잼 젤리를 만들 때는 칼슘, 마그네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일 파트에서는 잼 젤리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채소류 파트에서는 색깔 문제였었죠.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의 각각의 성질들, 산, 중성, 알칼리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해조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었고, 미역, 다시마 많이 물었잖아요. 그럼 미역, 다시마는 어디로 들어가요? 갈조류. 우뭇가사리, 한천은 홍조류. 김은 누가 김이 녹조류래요? 김은 홍조류. 김하고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의 성질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자, 특히 버섯류의 감칠맛 성분이 뭐였어요? 구안일산 혹은 구안일 모노포스페이트 GMP라고 했었죠. 육류 어패류의 감칠맛 성분이 뭐였어요?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였죠. 그러면 IMP 이노신산하고 구안일산 중에서 동일 농도였었을 때 감칠맛이 누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구안인 쪽이 더 강해요. GMP 쪽이 더 강하다라고 했었고요. 버섯 파트도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당류 같은 경우에 작년 기출이었죠. 폰당 문제, 뭐 디비너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당류에서는 설탕을 가지고서 결정형 캔디, 비결정형 캔디 만드는 각각의 레시피, 그 상품들마다의 각각의 온도 범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먼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눴어요? 천연은 두 가지로 나누죠. 뭘로?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그 다음에 식물성, 동물성, 천연의 것들을 가공한 가공류로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번 기출 문제가 참기름, 들기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쇠사물 문제, 리놀렌산, 18의 3 리놀렌산 문제가 나왔다든지, 그래서 유지 문제를 기본으로 묻기도 하고, 유지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요. 열 전달 매체로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쇼트닝성, 연화성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등 성질이 있는데, 워낙 쇼트닝성 파트, 연화성 파트도 잘 묻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튀김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튀김 시 일어나는 변화,
그럼 가열산화 부분으로 했었을 때는 식품학 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각각의 3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문제 기억나시죠? 비공액 이중결합이었던 것들은 줄어들고 공액 이중결합이 3패에 의해서 가열 이후에 많아지는 것들, 그것도 이제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조미료 및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식초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소금 문제, 설탕 문제, 그 다음에 뭐 파마넬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4문제 정도씩이 나왔었구나. 그러니까 4-5문제. 그래서 비중이 전체 비중 중에서 한 10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점? 6.8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작년은 약간 문제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영양 교육 파트가 워낙 많아서 문제의 비중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출제 유형 봐볼게요. 보시면은 류차이라는 중국 음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일종의 소스 같은 건데, 자 보시면은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소량으로도 적당한 끈기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녹말은 그랬죠. 녹말, 적합한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많이 이용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에는 자체 향이 있어요. 옥수수 향이 있고 부푸는 정도가 떨어지는 편이래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 고구마 전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단한, 그래서 왜 당면 이러한 것들이 쫄깃쫄깃하고 딱딱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구마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당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튀김옷이 질겨진대요. 고구마 전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질기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감자 전분이 잘 부풀면서도 바삭한 질감을 갖게 하고 딱히 뭐 감자 전분은 어떤 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감자 전분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자, 생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생강을 첨가하려고 한다. 비린내를 제거를 위해서는 언제 첨가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는데 생강에서의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더 응용을 해서 생강에서의 그 비린내 제거에 사용되는 성분들을 써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쓸 수 있어요?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 있었죠. 그래서 진저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쇼가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저론이 있었죠. 그래서 진저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는 생것 형태였었고요. 쇼가올은 이제 약간 가공된 형태였었는데 얘는 매운맛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매운맛이 가장 강한 거였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진저론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은 적으면서 향이 좀 더 이제 강해지는 것으로 넘어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냥 매칭 정도는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으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순서대로 생거, 가공 이렇게 외워서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매운맛이 강한 것은 쇼가올, 그 다음에 매운맛은 떨어지면서 향이 강해지는 것은 진저론으로. Z 발음하고 G 발음하고 구별 못해요, 저. 그래서 되나가나 왠지 이건 진저롤, 얘는 왠지 진저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린내.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게 맛이라는 거예요, 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입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플레이버, 풍미라고 말하는 거에는 단순하게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메칠 다이설파이드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맛도 되고 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안에 들어왔었을 때 맛향으로 같이 작용을 해요. 어느 때는 맛이었다가 어느 때는 향이었다가 아니라 입 안에서 같이 쓰이는 거예요. 먹었을 때. 그래서 플레이버, 풍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생강에서의 매운맛이 되기도 하고 매운 향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징들. 그리고 생강은 연육작용도 있었잖아요. 연육작용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생선조림에서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언제 첨가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했잖아요.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가열조리 후반이잖아요. 자,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아직 그 단백질이 변성되기 전에 같이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변성되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강의 이 비린내 제거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단백질이 변성된 후 들어가야지 생강이 탈취 작용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탈취 작용을. 그래서 변성된 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생강에서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탕은 무조건 연육을 시켜, 뭐 이렇게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설탕의 경우는 설탕은 무조건 부드럽게 만든대. 그래서 달걀찜도 부드럽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다음 빵을 만들 때도 글루텐 형성을 저해해서 빵을 부드럽게 만든대. 근데 왜 양갱은 단단하게 해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게 그 설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2년 공부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해에 조리 공부를 했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아이를 무조건 규명을 해놓고 나서 꽤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얘는 여기에선 이렇게 쓰이고 여기에선 이렇게 쓰여 라고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그 달걀이라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의 작용을 할 때는 단백질이 풀어지고 변성되고 이걸 저해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근데 양갱은 단백질이 아니잖아. 한차원은 다당류였잖아요. 이쪽에 당류 쪽에 작용을 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단단한 게를 만드는 작용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 유연성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연육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고기, 불고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질긴 부위였다. 그래서 연육시킬 때 생강을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때 생강은 언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의 연육작용은 생강 안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에 해당이 되는 프로테아제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얘는 아직은 생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처리가 돼버리면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연육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전처리 과정 중에, 오히려 전처리 과정 중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처럼 연육이 아니라 방취, 뭔가 냄새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변성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2차 문제로 해서 1,500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대한초등학교 영양사가 사용하고 있는 탕수육의 표준 레시피이다. 100인분 기준이래요. 이거는 물음에 답해라라고 해서 이제 20점짜리 문제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2차 문제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래서 1번에 만드는 방법 쭉 이제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돼지고기 탕수육용을 밑간한다라고 했고요. 뒷다리를 사용을 했고요. 자, 1회 전분을 묻힌 후 튀김가루, 전분을 혼합한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겨낸다. 채소와 전분으로 소스를 만들었고요. 배식 시 튀긴 고기에 소스를 얹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표준 레시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표준 레시피 문제죠. 이건 무슨 문제예요? 단체 급식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들. 표준 레시피 이용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누가 만들어도 표준 레시피대로 만들어면 일관된 품질이잖아요. 첫 번째는 일관된 품질. 일관된 품질로 결국 얻고 싶은 것은 고객 만족도예요. 일관된 품질로 고객 만족도를 증대한다. 두 번째, 누가 줘도 질로도 양으로도 같은 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질적, 양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음식의 질적, 양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3번은 원가, 판매 가격을 산출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원가 관리, 원가 판매 가격을 산출하여 이러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단체급식 표준 레시피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던 거였고요. 두 번째, 자, 이거는 100인분짜리였잖아요. 100인분짜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1,500명으로 바꾸고 싶어요. 변환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먼저 변환계수 방법에 의해서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량을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1단계 변환계수는 100인분이었잖아요. 1500명으로 가야 돼요. 변환계수는 몇이에요? 15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1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식재료량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요? 15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반올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변환계수 15를 곱해주는 것,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 자, 여긴 조리, 단체급식 부분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 3번이 조리 문제예요. 3번으로 넘어오면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전분을 묻힌 후 튀김가루와 전분을 1대1의 비율로 다음 물과 달걀을 섞어서 튀김 반죽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튀김 반죽에다가 전분은 왜 넣었고 달걀은 왜 넣었냐요? 전분은 왜 넣고, 그러니까 튀김 반죽, 튀김가루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분도 들어갔고 여기에 달걀도 들어갔고. 자, 전분은 왜 들어갔어요? 중요한 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튀김옷은, 자, 우리가 중력분, 강력분, 박력분을 이야기할 때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을 이용할 때 함유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누구 함량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글루텐 함량을 얘기하게 되는데 글루텐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이죠. 그러면은 글루텐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이 강력분은 나중에 몇 퍼센트 이상 만들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13까지 가는 것들 우리가 강력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퍼센트는 항상 100을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중력분은 대략 10% 내외, 박력분은 9% 아래로 떨어지는 걸 박력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튀김옷을 만들 때도 박력분을 이용을 하잖아요. 튀김가루를 여기서는 근데 튀김가루를 이용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얘를 13이고 10이고 9였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거를 그럼 우리가 나머지 거를 글루텐이 단백질이면은 나머지 부분은 전분 부분일 거 아니야. 그죠? 전분 부분이면은 거꾸로 여기는 전분이 예를 들어서 87, 여기는 전분이 90, 여기는 전분이 91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더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박력분에 전분이 더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글루텐 함량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옷은 글루텐 함량을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글루텐 형성을 글루텐이 많아지게 되면 튀김옷이 질겨지게 버리게 돼요. 질겨지게 되면은 기름도 소분도 못 내놓고 기름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전분을 넣는 이유는 글루텐 형성 억제예요.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바삭한 튀김을 만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달걀은 왜 넣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걀이 사실 재료로 들어갈 때 굉장히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건데 달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할 때 달걀은 난백에 특히 수양난백, 농후난백, 난백에 물 되게 많잖아요. 수분 부분. 그래서 난백 부분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난황 부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시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흰자 노른자 부분 또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응고성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걀이 이건 그냥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달걀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다, 달걀이 빵 반죽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작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수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분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달걀을 넣어주게 되면은 반죽은 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들어진 제품은 좀 더 단단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나중에 이 수분 부분이 결국은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난황의 레시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재료를 잘 유화시켜주는 또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응고성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걀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튀김옷이 오히려 딱딱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준은 달걀은 적정량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달걀이 적정량 들어갔었을 때 바로 달걀의 응고성을 이용해서 달걀의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옷에 바삭한 질감을 주는 거예요. 단단하면서도 바삭한 질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딱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눅눅해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 들어갔다는 조건에서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이거예요. 달걀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자, 2번 고기. 아까 돼지고기 뒷다리 9kg 이게 100인분이었으면은 1인당 90g 정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탕수육에서. 근데 이거 돼지고기를 그대로 튀기지 않고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기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잖아요. 보통 탕수육용으로 들어올 때 1cm에 5cm 정도의 그 돼지고기 사이즈, 요즘은 워낙 냉동 탕수육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게 단가가 너무 안 맞아서 원재료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는 튀김옷을 만들어서 튀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1에 5cm, 뭐 1에 6cm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얘를 만약에 튀김옷을 안 입히고 그냥 튀겨봐요. 그럼 뭐가 될까? 고구마 스틱? 아니 육포? 뭐 먹지 못할 정도에 딱딱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상태에다가 튀김옷을 입히게 되면은 바깥쪽은 바삭바삭한 튀김옷이 되는 거고 안은 고기가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기는 촉촉하면서 바깥쪽은 바삭바삭한 질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죠? 하여간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튀김 재료, 그러니까 고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 고기의 수분을 유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의 수분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튀김옷은 바삭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고기의 수분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튀김옷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고기의 수분을 유지한다 라고 했고요. 자, 2번 튀기면 좋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 저는 이제 그 결과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어요? 16강 하고 있는 거? 안 봐요. 이제 우리 이미 끝났어. 독일전으로. 그래서 그 독일전 이후에 여러분 중국에 이런 방송이 나갔대요. 중국 텔레비전에 뛰어내리지 마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이거였대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이제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 뭐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엄청 성행을 했대. 근데 독일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당연히 2대0, 3대0으로 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대. 그 돈에. 그랬는데 그 돈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날리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대, 사람들이. 정말 자살, 다 탕진했으니까. 그래서 오죽 그 텔레비전 방송에 뛰어내리지 말고 자살하지 맙시다. 이런 문구가 나갈 만큼 굉장히 심각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때 닭 주문하면은 몇 시간 만에 왔게요. 다 끝나고 이미 다 끝났어, 결과. 스웨덴에 졌어. 멕시코에 졌어. 근데 2시간 뒤에 닭이 와, 열받아. 그래서 막 정말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막 2시에 들어오고 이래서 야, 이 닭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단골 닭집에 전화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할 때가 10시 시작을 했었잖아요. 스웨덴전 할 때.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6시에 전화해서 저희 집에 정확하게 8시 40분까지 가져다 달라고. 근데 워낙 단골이라 이 사장님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놓은 거죠. 저희 집 주문을. 받아놓은 거라서 가져다 주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사모님,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은 거래 끊는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닭들이 얼마나 죽어나갈까 그날 고민을 했었던 닭은 2번 튀겨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 미리 튀겨놨다가 자 왜 2번 튀기냐라고 했어요. 2번 튀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튀김옷에 2차 튀겼을 때 튀김옷에 남은 수분 제거 튀김옷에 남은 수분 제거로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분의 수분을 한 번 더 날려주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통해서 여분의 수분을 날려서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2009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내겠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이렇게 뭐 논술형으로 나간다라는 예시였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오늘 지금부터 들어갈 그 1장 부분의 조리 원리의 기초 부분은 사실 이걸 대놓고 시험 문제에 내겠다라고 제시는 아까 기초 내용 없었잖아요. 없는데 이 기초 내용이 모든 시험 문제에 결국은 아까 두류 속에, 곡류 속에, 서류 속에, 육류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본 문제 보시면은 제가 조리의 목적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 보시면은 조리는 가열조리와 비가열조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열은 조리에 있어서 가열조리겠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요소이다. 조리 시 열의 역할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했잖아요. 자, 조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비가열조리, 가열조리가 있다라고 했죠. 비가열조리부터 정리해 보세요. 종류부터. 비가열조리의 종류. 뭐가 있을까? 가열하지 않는 조리. 샐러드. 그죠? 샐러드. 그 다음에 뭐 오이 생채, 무 생채, 뭐 양파 무침.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생채. 생채. 익힌 걸 뭐라 그래요? 숙채. 그럼 잡채는 어디에 들어가? 잡채는 숙채에 들어가요. 잡채는 나물로 들어가는데 숙채로 들어가요. 잡채는. 그래서 바로 비가열 조리에 샐러드, 생채, 그 다음에 회 이런 것들은 비가열 조리잖아요. 가열 조리의 대표적인 것을 구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하죠. 뭘로? 그렇죠. 물을 이용한 습열.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굽거나 기름을 이용하는 건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그렇죠. 전자레인지. 그래서 습열, 건열, 전자레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왜 2번을 먼저 내려왔냐면 조리에서 비가열과 가열을 구별한다.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비가열, 가열 구별하려고요. 자, 비가열이 됐건 가열이 됐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고구마를 구워서도 쪄서도 튀겨서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고구마를 그냥 씻어서 생으로 아니면 고구마를 스틱으로 잘라서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샐러드에 생 고구마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가열 조리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죠? 거기에서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조리의 목적을 간단히 서술하라. 왜 조리를 하느냐? 구웠더니 쪘더니 삶았더니 튀겼더니 좀 더 먹고 싶은 여러 가지가 더 많아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호성 향상. 기호성 향상. 그 다음에 생전분이 아니라 쌀이 아니라 밥이 되고 죽이 되고 떡이 됐더니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가 들어갈 자리가 더 많아졌어. 뭐예요? 소화성 향상. 그 다음 뭐 뿌리, 잎 이런 데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좀 더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안전성 향상. 기호성, 소화성, 안전성. 그 다음에 그냥 예쁘게 꽃 모양으로도 썰고 그 다음 반달 모양으로도 썰고 났더니 외관도 좋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관능적 품질도 향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리를 통해서 영양가를 좀 더 보존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보존.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계속 만약에 얘가 썩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얘를 건조했어. 얘를 데쳐놨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보존,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보존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오랫동안 과일이 아니라 잼젤리를 만들었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저장성을 증진하고 싶다. 그 다음 고구마라는 한 가지 조리를 가지고서 샐러드, 찜, 뭐 으깨 여러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튀김, 다양성을 증진했다. 그래서 조리라는 것을 통해서 기호성, 소화성, 안전성, 관능적 품질, 영양가 보존, 저장성 증진, 다양성 증진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2번은 열은 조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리 시 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자, 가열 조리를 하고 나면은 첫 번째, 자, 생거보다 날거보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소화 흡수가 증가가 되고요. 소화 흡수율 증가. 날콩은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근데 두부가 되고 이러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것들. 두 번째, 좀 더 열에 의해서 안전성이 증가를 했고요. 날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먹었더니 풍미가 좀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딱딱했던 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질감의 연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억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녹차를 그대로 녹색으로 갖고 싶어. 난 미나리의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데치는 과정, 덕금 과정. 예를 들어서 녹차에서는 덕금 과정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덕금차였고 일본식은 증기차라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은 미나리 같은 경우에 쑥 같은 경우에 데쳐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효소 불활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줘서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걸로 놔두는 것보다 익혀놨더니 뭐 이렇게 해놨더니 식품의 저장 수명이 더 연장되기도 하더라. 저장 수명 연장. 그래서 가열, 자 읽어보세요. 크게 여러분들. 열의 역할 1. 소화흡수율 증가 2. 안전성 증가 3. 풍미의 증가 4. 질감의 연화 5.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 억제. 대표적인 게 효소를 불활성화. 6번째. 식품의 저장 수명 연장. 이러한 기능들. 그래서 이 1, 2번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조리의 정의. 가열, 비가열이 있다라는 걸 꼭 구별하시라고요. 가열, 비가열. 그 다음에 조리의 목적 설명드렸었고요. 3번. 조리 조작이 과학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식품 및 조미료의 정확한 계량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식재료의 계량법을 간단히 서술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액체, 지방, 밀가루, 설탕 이렇게 있는데 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계량, 컵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눈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눈금이 있게 된다면은 표면 장력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끝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기준 조건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뭐예요? 눈높이.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봐도 안 되고 아래에서 봐도 안 되고 눈높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눈높이에서 그래서 메니스커스 눈금의 위를 읽어요? 아래를 읽어요? 그렇죠. 눈금의 아래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눈높이에서 눈금의 아래 선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액체를 읽었을 때 방법이에요. 눈높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꿀, 물엿, 기름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2분의 1컵을 따르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200이니까 여기가 100이야. 딱 100까지만 따라야지 라고 했는데 따르다 보면 이렇게 위가 볼록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흔들어도 몇 프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해.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점성이 있는 것들을 측정할 때는 애초에 뭐였어요? 그렇죠. 할편 컵. 그래서 할편 계량 컵, 계량 스푼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컵짜리, 3분의 1컵짜리, 4분의 1컵짜리 애초에 나눠져 있는 거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2분의 1컵짜리를 이용해서 수평을 채워주는 거. 할편컵을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수평, 항상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측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지방 부분에서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냉장 보관을 해서 바로 밖에 나와서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딱딱해요. 그러면은 내가 위에서는 한 스푼을 측정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랫부분에 공기층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얘를 다 채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자, 얘는 중탕으로 녹인 후 측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실온.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그러니까 실온에서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줘라. 이거였죠.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꼭꼭 눌러서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꼭꼭 눌러서 공기 함유량이 없도록 공기가 함유되는 것이 없도록 한다 해서 수평 계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라는 말.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수평으로 계량해라 라고 했고요. 밀가루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밀가루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전체를 이용한 통밀이 있어요. 통밀은 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배유 부분은 무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쌀처럼 도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밀링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안에 있는 배유부터 터져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도정, 여기 재분율, 그래서 밀가루에서는 우리가
쌀에서는 도정률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밀가루에서는 가루로 빠져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분율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유 부분만 빠져나오게 되면은 한 78% 정도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겨층 부분에 워낙 여러 가지 뭐 섬유소 이런 영양 성분이 많다기 때문에 나는 전체 이 겨층까지 다 들어가 있는 통밀을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통밀을 이용한 것들은 채를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밀은 그냥 부서뜨리고만 이용하면 되는 건데 딱히 이 통밀 개념은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통밀이라는 것은 채를 쳐버리게 되면은 목적이 얘는 겨층이 있게 하는 목적이었었는데 얘를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밀은 그냥 덩어리를 깨고 이용하는 거고 일반적인 밀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밀가루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채, 친후. 채에서 내려서 혹은 채의 친후. 채를 쳐라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채를 친 후 스푼으로 떠서 평평하게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컵을 계량하겠다 라고 했으면은 위에다가 수조를 떠서 가득 올린 다음에 깎아주라는 거죠. 위를. 그래서 평평하게 깎아서 뭐 스파츌러로 계량한다. 스파츌러가 별게 아니라 납작한 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깎아서 계량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흑설탕, 황설탕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있어서 들러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설탕을 한 컵 계량해라, 황설탕을 한 컵 계량해라 라고 했으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꾹꾹 눌러서 뒤집어 썼을 때 그렇죠. 컵 모양이 그대로 남게끔 꼭꼭 눌러주는 거. 그래서 쏟았을 때 모양이 남도록 꼭꼭 눌러 담아서 얘도 수평, 항상 기준은 수평이야. 뭐 소복하게 이란 단어 없어요. 수평으로 계량하게 되는 거고요. 백설탕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휘저어서 덩어리를 깬 후, 덩어리를 깬 후, 계량 스푼으로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뭐 해당되는 이제 기구로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덩어리를 깬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번에 열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이 있는데 전도열의 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철판, 그 다음에 젓가락 끝에서 끝, 그 다음에 냄비 밑바닥에서 손잡이나 뚜껑. 그래서 전도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열이 물체를 따라, 그죠? 열이 물체를 따라 바닥에서부터 옆면으로 뚜껑으로 손잡이로 넘어가는 열이 물체를 따라서 이동. 전도 열이 물체를 따라서 이동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속 용기들이 전도율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걸로 봤던 것이 은구리. 자, 은구리 다음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에 조리용기 중에서 뚝배기가 가장 뒤에 있게 되는 거죠. 용기 중에서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뚝배기는 열 전도율은 낮고 대신 뭐는 높아요? 열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열을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들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는 거. 뚝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었죠. 보유율이 높다라고 했었고요. 대류는 흐름을 따라서 도는 거죠. 도는 거. 그래서 가운데 지금 에어컨이 있는데 사방으로 퍼지는 거.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온풍기가 있는데 다 도는 거. 이건 뭐를 타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 그래서 바로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흐름으로 전달이 되는 거.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해요. 끓는 물에서 바닥에서부터의 물이 위로 올라가고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바로 부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대류열이라고 하고요. 복사열은 불꽃이 직접 닿는 거. 그래서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복사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4번 전자레인지 원리, 장점, 단점 하고 물어봤죠. 자, 원리는 안에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마그네트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트론에
얘가 극초단파를 발생시켜요. 마그네트론의 극초단파 발생으로 수분의 마찰열이 생기는 거예요. H2O. 쌍극자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의 수분의 마찰열로 가열되는 방식이다. 수분의 마찰열로 가열되는 방식이다. 장점은 가열 시간이 빠르다. 그릇에 담은 채 조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단시간 해동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다고 해서 주방의 온도가 막 뜨거워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콜리스 쿠킹. 제가 왜 어제가 이제 저희 아이 시험 기간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은 밥을 안 주는데 3학년들은 어제 밥을 주고 보낸 거예요. 수업 일수에서 밥 주는 일수를 맞춰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애들은 안 먹고 가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지 핸드폰을 나눠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핸드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날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식을 해줬나 봐. 특식을 해줬는데 구슬 아이스크림도 주고 핫도그도 만들어주고 햄버거도 만들어줬대요. 근데 영양사 선생님이 얼마나 바빴겠어.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경우에 안에 여러분들 재료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패티 튀겨야지. 그 다음에 다 양상추에 토마토에 다 끼워야 되지. 손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항상 영양사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조리원 여사님들 비율을 또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드러나서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밥 잘 먹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우리가 먹는 건 괜찮았는데 엄청 바빠 보이더라. 땀을 줄줄 흘리면서 가운이 되게 더운가 봐.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위아래 장화 입고 앞치마도 그게 네 눈에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요. 땀을 엄청 흘리더래. 그래서 엄마는 가운 입고 절대 주방 안에 안 들어갔다. 밖에서만 지켜보고 있었고 가운 진짜 덥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발사 가운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반팔. 잘라버릴까 이거 이 생각이 들 만큼 영양사 가운 저보다 덥잖아요. 그래서 정말 덥고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를 잘라서 이발사처럼 반팔로 입고 다니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었었는데 진짜 바빠요. 진짜 정말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지, 그죠? 그 다음에 온갖 가열하면서 습기 또 장마 기간에 습기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은 잘못 만들어진 곳이라서 예전에 영양사 일할 때 주방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에 갔는데 이제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데 가스밸브를 올려야 되잖아요. 거기가 습기가 차갖고 전부 다 여기가 누전이 된 거예요. 안 올라가. 그리고 벽면에서 이렇게 빗물이 물을 타고 주르륵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향해서. 그러니까 타일에서 물이 흘러요. 흐르고 이거 차당기는 가스밸브는 안 올라가고 밥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밥 안 해서 주변 식당, 이제 주변 슈퍼들 돌면서 우유 빵 사다가 얘들아 이건 내 탓이 아니란다 이러면서 때웠던 적이 있지만 요금 바가지로 먹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덥고 힘들어요. 다 습하고. 이 얘기를 왜 했냐? 콜리스 쿠킹. 그래서 자, 전자레인지는 주변의 온도를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조리된다라고 해서 차가운 조리법, 콜리스 쿠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단점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단점은 얘가 갖고 있는 아까 식품 내부의 수분의 마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식품의 중량 감소. 식품의 중량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 그릇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사용 그릇에 제한이 있다. 특히 어떤 용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금속 용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구마가 맛있게 좀 적절하게 타서 예를 들어서 갈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지는 고구마는 탈 수는 있는데 이게 이거보다는 육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맛있는 브라운, 그러니까 골드 브라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맛있는 갈색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전자레인지 돌려보면은 고기가 회색으로는 바뀌지만은 갈색으로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갈변 반응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의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단점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류에서의 갈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갈변 반응은 유도하고자 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골드 브라운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표면을 발생시켜주고 싶은데 여기 전자레인지에서 이용한 조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조리 원리의 기초까지 했고요. 잠깐 쉬고 응용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